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니 사람이 변하더군요. 그날 무슨 정신으로 그런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죽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날 일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저 김재경인데요. 혹시 사람도 죽여줄 수 있어요? 저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어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짜고짜 살인 교사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던 그 사람은 너무 흔쾌히 대답하더군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만나서 얘기 나누시죠. 의문의 남자와 통화 후 저는 술 기운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모든 게 꿈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핸드폰에 수신된 문자 한 통이 모든 걸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문자에는 약속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고 제가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의 사진과 신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로 제 인생이 180도 바뀔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엄마의 보호 속에서 아빠 없이도 잘 자랐죠. 한때 저의 뿌리가 궁금해서 아빠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엄마는 제게 어떤 것도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물을 때마다 곤혹스러워 하셔서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그저 말 못할 비밀이 있구나 하고요. 때로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으니까요. 엄마는 제가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하셨습니다. 그런 몸으로 잘도 혼자서 저를 키워내셨어요. 툭하면 몸살에 걸리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의료인의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마음은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저는 소신지원으로 간호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엄마께 링겔을 놔드렸을 때 간호사가 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죠. 엄마는 제가 간호사가 된 것을 무척 기뻐하셨어요. 누가 보면 의사라도 된 줄 알았을 겁니다. 엄마는 제가 간호사가 된 뒤에도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아픈 다리를 이끌고 늘 생활전선에서 고군분투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몸은 약하지만 정신은 참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에 오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죠. 남자친구는 외모도 말끔하고 누가 봐도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처럼 보였어요. 얼굴에 그늘이나 구김이 없어 보였거든요. 2년 정도 사귀었을 때 저는 남자친구를 엄마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엄마, 인사해. 내 남자친구 성재씨야. 만나서 반가워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재경이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네요. 이렇게 예쁜 미인으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 딸 예쁘게 봐줘서 고마워요. 어서 와서 앉아요. 그날 우리는 불고기를 구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엄마는 기쁜 듯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엄마, 오늘 성재씨 보니까 어땠어? 성재씨는 엄마 처음 보는 날이라 많이 긴장했다던데. 뭐 실수한 건 없었냐고, 엄마는 뭘 하시냐고 답장 달라고 성화야.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지? 엄마는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시다가 이내 눈물을 훔치셨어요. 엄마, 왜 울고 그래? 아이고, 엄마가 주책이다. 좋은 날 눈물을 다 보이고. 우리 딸이 어련히 잘 알아서 만났으려고. 엄마도 좋으면서도 그냥 걱정되고 그러네.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어른이야. 엄마도 힘든 일 그만두고 나 결혼하면 같이 살자. 성재 씨도 엄마 모시고 사는 거 좋다고 했어. 뭐? 그러지 마.
엄마는 괜찮아. 어느 시댁에서 혼자 사는 친정엄마 모시고 사는 걸 반기겠어. 아니야. 성재 오빠는 정말 좋다고 했어. 지금이야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 재경아,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우리 재경이만 행복하면 돼. 엄마는 한사코 합가에서 사는 걸 거절하셨어요. 엄마는 저만 잘 살면 된다 하시면서도 표정이 어두우셨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았죠.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는 걸요. 저를 혼자 두고 떠날 생각에 걱정하시던 엄마가 제가 데려온 남자친구를 보고 차마 제게 말할 수가 없으셨대요. 엄마의 암 소식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가족, 내 편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만큼 괴롭고 슬픈 일이었어요. 미안해. 우리 딸 가장 행복해야 할 때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엄마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엄마가 너무 미안하네.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테 세상에서 엄마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 그깟 결혼이 뭐라고. 난 괜찮으니까 빨리 낫기만 하자. 이럴 줄 알았으면 의사가 될 걸 그랬어. 제 말에 엄마는 웃으셨어요. 재경아, 엄마는 지금의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보잘것없는 엄마 밑에서 자라서 훌륭한 간호사가 된 거잖아. 환자들한테 칭찬받는 간호사로 열심히 사는 네가 너무 대견해. 엄마는 암투병 중에도 오로지 제 생각만 해주는 사람 같았습니다. 본인 몸보다도 제가 혼자 남을까봐 저를 더 걱정하셨거든요. 저도 엄마를 살뜰히 챙겼어요. 남자친구도 옆에서 저를 많이 도왔고요. 남자친구는 엄마의 발이 되어 병원에도 모셔다 드리고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도 저도 감동을 받았죠. 자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네. 이렇게 자주 회사에서 나와도 되는 거야? 괜찮아요, 어머니. 회사야 저 없이도 잘 돌아가지만 어머니 옆엔 제가 있어야 하잖아요. 고맙네 정말. 자네가 내 딸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야. 우리의 지극정성에도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셨습니다. 엄마는 죽음을 예상하셨던 건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두셨어요. 주변 사람들도 미리 다 만나고 인사를 나누셨죠. 게다가 제게 남길 재산들과 물건들까지 정리해 두셨어요. 제가 엄마 옆을 지킬 때마다 엄마는 저를 키우며 있었던 일화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엄마 기억에 간직하고 가시려는 것처럼요. 엄마는 췌장암으로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1년간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실 리가 없다고 믿으며 병간호했지만 결국 의사의 예상대로 엄마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엄마와 단둘이 살아온 저에게 엄마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 빈자리를 남자친구가 채워주려 무던히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저의 슬프고 우울한 감정을 이 사람에게까지 나눠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혼자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끊임없이 저를 붙잡더군요. 재경아, 너 지금 어머니 돌아가시고 많이 힘든 거 알아.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나한테 너 잘 부탁한다고. 너한텐 내가 필요해. 아니, 나한텐 네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응? 그렇게 결혼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바람과는 달리 결혼 진행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거든요. 엄마가 암 투병 중이실 때 남자친구에게 헤어지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더군요. 그 사실을 그때는 몰랐어요. 남자친구가 다 감춰서요.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니 시어머니가 보인 차가운 태도에 제가 눈치를 챈 거죠. 예비 시부모님이 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시댁에서도 반기지 않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 안 돼. 난 절대 못 헤어져. 내가 당신이랑 부부가 되려고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데. 제발 재경아, 나 한 번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우리 부모님 반드시 설득할 테니까. 그렇게 말한 남자친구는 진짜로 예비 시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기어이 저를 받아들이게 만들더군요. 둘이 그렇게 좋다니 어쩌겠니? 집은 성재 직장 근처로 전셋집을 구해주마. 결국 시부모님도 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 마음을 돌린 걸 보면 날 많이 사랑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 믿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 미래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말이에요. 남편과 신혼여행에서 첫날 밤을 보낸 후였습니다. 남편이 눈물이 글썽한 채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그동안 몸 아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내가 많이 아끼고 사랑해줄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까지 흘리고 제 이마에 키스를 했어요. 저와 사랑을 나눈 후에 눈물까지 보이는 남편이라니 나를 무척 많이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땐 제가 남자를 잘 모르기도 했고 참 순수했어요. 그러니 진짜 남편 속을 몰랐던 거죠. 남편은 결혼 후에 하루가 멀다 하고 저와의 밤을 보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었습니다. 저도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던지라 일이 고된데 퇴근하고 집에 가면 밤마다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곤욕이었겠어요.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회식이 있다고 일부러 늦게 들어간 날도 있었고요. 그럼 어김없이 남편은 잠도 안 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밀어내면 어김없이 확 토라져 버리니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서는 결국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었어요.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친구들에게 하소연도 해보았습니다. 친구들은 신혼이라 그렇다고 조금 지나면 덜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정말 그런 날이 오긴 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부터였죠. 임신한 후에는 제가 몸조심하느라 일부러 더 남편을 피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서운해했지만 그렇다고 이해 못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대신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죠. 이럴 줄 알았으면 피임을 하는 거였는데. 나 조만간 몸에서 살이 나오겠어. 몇 달 남았지? 뭐? 그게 할 소리야? 그리고 출산일 좀 그만 좀 물어봐.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남편이 불쾌했습니다. 마치 저를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다른 의미로 제 출산일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러다 출산 한 달쯤 남았을 때였죠. 이제 한 달 남았다. 응? 뭐가? 출산일? 아니, 그거 말고. 상상만 해도 설렌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안아주고 싶어. 뭐? 자기는 맨날 그 생각만 해? 다른 아빠들은 아기 볼 생각에 설레어한다는데. 치.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애가 좀 빨리 나오기도 한다던데. 한 일주일이라도 빨리 나오면 좋겠다. 그건 또 뭔 소리야? 그래야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잖아. 애 빨리 나오게 하는 운동도 있다던데 그거라도 좀 열심히 해봐. 저는 그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남편만 흘겨보았습니다. 그럼 남편은 윙크를 찡긋하고는 음흉하게 웃기만 했어요. 남편은 그쪽으로 무척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서 몰랐었죠. 오히려 선비 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혼전순결을 지켜주고 연애하는 동안에도 정말 손만 잡았거든요. 한 달 후 예정일에 딱 맞게 저는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한 지 2달 만에 남편과의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최소 3개월은 조심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퇴근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치러진 일이었죠.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저를 보면 한숨만 푹푹 쉬더니 저를 대하는 태도도 차가워지기 시작했죠. 나 오늘 야근이야. 밤에 나 늦게 들어오니까 기다리지 말고 애기랑 먼저 자.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정말 야근 맞아? 아이, 당연하지. 대체 무슨 의도로 물어보는 거야? 설마 나 의심하냐? 아, 진짜 억울하다. 밤 늦게까지 돈 벌겠다고 사투하는 사람한테 너무하네. 아니면 아닌 거지. 뭘 또 그렇게 정색해? 정색은 누가 정색했다고? 아무튼 다녀올게. 제가 출산한 후에 남편은 180도 달라졌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저와 동침을 한번 하고 나서 변했습니다. 사실 잠자리 후에 남편 표정이 무척 안 좋았어요. 마치 저한테 화가 난 사람 같았죠. 아, 제왕절개를 했어야 했는데. 뭐? 아니야, 아무것도. 그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분명히 저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회사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는 둥, 일찍 자고 내일 회사에 일찍 나가봐야 한다는 둥,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며 작은 방에 들어가 혼자 자곤 했어요. 남편이 좀 소원해진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갓난아기 보느라 정신이 없어 크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든데 남편까지 상대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남편은 조금씩 저를 대하는 게 변하기 시작했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오늘은 꼭 일찍 와서 이한이 봐주기로 했잖아. 너는 집에 있으면서 애도 혼자 못 봐? 짜증나게 왜 나만 보면 애 봐달라고 징징거려. 너가 그러고도 엄마냐? 뭐? 넌 장모님은 안 닮았나 보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은 혼자서도 너 잘 키웠는데 넌 일도 안 하는데 애도 혼자 못 키우잖아.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해서 목구멍이 막히더군요. 남편은 다음 날 자기가 예민해서 막말을 했다며 사과했지만 이미 받은 상처는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이가 4살 때 복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복직하고 한 달도 안 되어서 아이에게 틱 증상이 생기더군요. 손가락을 꽉 오므리는 증상이었어요. 어린이집에 보낼 때마다 분리불안이 너무 심하기도 해서 결국 제가 퇴사해야 했죠. 퇴사 후 아이에게 집중하고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틱 증상은 5살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없어졌죠. 천만다행이란 마음이었어요. 그걸 남편도 뻔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일하지 않는 걸 불만 삼아 얘기한다는 게 저를 뭘로 생각하나 싶어서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남편과 대화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요. 그런데 시어머니 생신을 앞두고 남편이 화해를 요청하더군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결혼 후 한 번도 제게 준 적 없던 꽃다발까지 사들고 와서요. 아이를 위해 냉전을 끝냈습니다. 남편과 사이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주 후 시어머니 생신날이 찾아왔어요. 아이와 함께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생신 전날 남편이 소갈비찜에 잡채만 해서 가져가자길래 바쁜 와중에 장을 봐서 생신 당일 아침부터 음식을 했죠. 남편이 음식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시댁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열린 현관문 틈으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고아 며느리 왔나 보네. 그래, 끊어. 분명 저를 두고 한 소리였어요. 지인에게 저를 고아 며느리라고 칭하고 있었나 보더군요. 저는 표정이 어두워졌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같으면 제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을 텐데
그런 남편은 이제 없었어요. 뭐해? 안 들어와? 제가 꿈쩍도 안 하자 남편은 닫히는 현관문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와 아이를 밖에 세워둔 채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그대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못 배워먹은 행동이야? 성재가 그러던데 너 설마 내가 고아 며느리라고 해서 그래? 너 없는 데서 얘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내 생일날 애 데리고 사라져서 꼭 그렇게 기분을 망쳐야겠어? 넌 내 생일날 엄마 없는 티를 내야겠니? 엄마 없는 것도 서러운데 꼭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어머님, 지인들한테 며느리 구하라고 말하고 다니시는 모양인데 그래봤자 어머님 얼굴에 침 뱉기밖에 더 되나요? 뭐야? 이게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건방지게. 그리고 어머님도 부모님 안 계신 건 마찬가지잖아요. 뭐야? 참 어이가 없어서. 너랑 내가 같니? 나이 들어 돌아가신 거랑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은 게 똑같으냐고. 사람 가는데 순서 없어요. 어머님은 언제까지 건강하실 것 같으신데요? 뭐야? 아주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라, 고사를 지내. 이런 퇴바라진 것, 너 원래 이런 애였니? 난 네가 그래도 순하고 고분고분한 줄 알고 간신히 결혼 허락한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저 원래 이런 애 아니고요. 순하고 고분고분했던 거 맞는데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에 변한 거예요. 환경이 변하면 동물들도 변한다는데 저라고 안 변하고 배기겠어요?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해본 반격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게 계속 전화를 걸어왔고 제가 받지 않자 이제는 남편을 동원했죠. 저는 묵묵부답으로 응했어요. 곧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고 저를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도 지지 않고 대들었어요. 때릴 테면 때려보라고요. 남편은 저를 때리는 대신 제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후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했어요. 다행히 금방 일을 구했죠. 아이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인 게 부모로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아이 생일만큼은 꼭 잘 챙겨주고 싶었어요. 아이 생일 당일에 저는 반차를 쓰고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을 들었어요. 이미 아이가 하원했다는 거였죠. 제 아이를 데려간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이를 빌미로 이혼을 하더라도 유리하게 재산 분할을 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저는 화가 나는 걸 간신히 누르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는 아파트 동 아래에 구급차가 와 있더군요. 하얀 천으로 덮인 누군가가 구급차에 실려지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조급한 마음에 긴장까지 돼서 심장이 두근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저는 한 번 더 기겁하고 말았죠. 현관문이 열려있고 경찰들이 집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쥐어뜯는 남편과 그 옆에 서 있는 여자까지 모든 게 느린 화면처럼 멈춘 듯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물음에 남편이 저를 아내라고 설명하자 경찰들이 서로 마주보고 눈빛으로 무언의 대화를 나누더니 그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경찰관이 무엇라 설명할 새도 없이 저는 본능적으로 제 아이를 찾았어요. 이하나! 이하나! 온 집안을 다 찾았는데도 아이가 나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뒤에서 제 팔을 붙잡은 경찰관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한이 어머니, 충격이 크실 테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집안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한이가 창문에서 떨어졌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제대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박스를 제 몸으로 짓누르며 쓰러졌어요. 아까 집 앞에서 본 구급차에 실려가던 것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 좀 이한이한테 데려다 주세요. 우리 애기한테 저 좀 데려다 주세요. 제발요. 남편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불안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그저 이 상황이 미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상대할 정신이 없었어요. 오로지 제 관심사는 아들의 생존 여부였죠. 제가 막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기계음에서 삐소리가 들렸고 의사는 사망 선고를 했어요. 이런 건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면인데 마치 현실 같지 않았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을 쥐어뜯고 때렸어요. 손바닥으로 얼굴을 마구 후려치고 머리도 후려쳤습니다. 발로 차고 침을 뱉고 미친 사람처럼 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말렸고 남편은 그제야 제 소나귀에서 떨어졌죠. 네가 죽였지? 왜 죽였어? 왜? 죽이긴 누가 죽여? 이건 그냥 사고였어. 애가 베란다로 나간 줄 몰랐다고. 그럼 방충망은 왜 열려 있는데? 그건...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방 창문이 방충망과 함께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 열어두는 창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확장한 방이어서 창문을 열면 아이가 혹시라도 올라갔을 때 위험할까봐 걸쇠까지 걸어 잠그는 창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창문이 왜 그렇게 활짝 열려 있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나중에 경찰관에게 들어서 알았어요. 남편이 집에 끌어들인 그 여자가 담배를 피우려고 활짝 열었다는 것을요. 가슴속에 불덩이가 들어찬 느낌이었습니다. 아이의 장례식장 날이었어요. 친한 친구들과 지인들이 찾아와 누구 하나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왔어요. 남편과 함께요. 남편은 제 눈치가 보여서 상주 자리도 못 지키고 밖으로 나돌다가 제 부모님과 함께 들어오더군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무리 사람 목숨 정해져 있다지만 이렇게 빨리 데려가는 법이 어딨어. 아이고. 시어머니는 영정사진 앞에서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남편도 훌쩍이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게 느껴지던지요. 저도 모르게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죽여놓고 어디서 슬픈 척 연기질이야. 나가. 네가 어디라고 여길 기어들어와. 너 같은 게 무슨 아빠야. 여자한테 환장해서 자기 자식 죽게 방치한 게 무슨 아빠냐고. 제가 또 남편을 무지막지하게 때리자 시아버지가 저를 막으셨어요. 진정하라고 하는데 저를 말리면 말릴수록 더 진정이 안 되더군요. 제가 남편을 패니 시모가 그 꼴은 또 보기 싫었나 봅니다. 여자가 이렇게 드세니 팔자가 꼬이는 거다. 애초에 네가 이혼소리 안 했으면 우리 성재가 여자를 집에 끌어들였겠어? 아이 엄마 그만해 됐어. 그만하긴 뭘 그만해. 예부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랬다. 결국 네 팔자가 들어와서 부모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은 걸 왜 우리 아들 탓을 해? 엄마 됐어. 그만하래도. 시누이가 제 눈치를 보며 자기 엄마를 말리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눈치 없이 시어머니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아니 그렇잖아. 사고가 괜히 사고야? 우리 성재라고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괴롭지 않겠냐 이 말이야. 지만 슬퍼? 아이고 하여간 저 성질머리. 그만 됐으니까 이제 인사 다 했으면 가서 앉아요. 시누이는 제 부모를 데리고 가더군요. 그 와중에도 제 표정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제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저를 그렇게 무서워하며 피하는 건 처음 보았죠.
시댁 식구들은 한쪽에 자리를 잡아 앉았어요. 남편도 지 식구들 따라 가서 편히 앉더군요.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남편은 소주까지 시켜서는 시부와 술 한 잔씩 나누더니 잔까지 부딪히고 쭉 들이켰습니다. 술이 넘어가는 남편의 목구멍을 졸라버리고 싶었어요. 엄마, 이거 해장국 맛있다. 엄마도 갖다 드려? 그래, 하나 가져와봐. 너무 괴로워 미치겠네. 왜 하필 창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네 탓이야. 살다 보면 별별 일 다 있는 거야. 그게 다 하나님 뜻인 걸 어쩌겠냐. 이한이는 하나님 곁으로 갔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어. 못하면 애 하나 다시 가지면 되지. 안 그래? 재경이도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이참에 하나 더 낳고 이한이는 잊고 살아. 엄마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혼하는 마당이 무슨. 아이 그럼 그 여자애한테서 하나 더 얻든지. 그 순간 저는 시모 머리 위로 육개장을 부어버렸습니다. 아이 뜨거! 아이 뜨거! 어머! 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어머나, 손이 미끄러졌네. 사고였어요. 어머님은 이해하시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 거. 시어머니는 뜨거워 죽겠던지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 뒤를 시누이와 시부가 따라갔죠. 남편이 혼자 남았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얼마나 힘을 세게 쥐었던지 주먹 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손을 들어 올리자 남편이 자동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올려 얼굴을 가리더군요. 저는 그대로 달려들었어요. 사람들이 달려와 저를 말렸고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살인을 면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는 더 지옥 같았어요. 저는 점점 시름시름 알아갔습니다. 이유 없이 열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더니 어느 날은 쓰러져 눈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평소 저와 친한 언니가 제가 걱정되어 와봤다가 쓰러진 저를 발견한 거였죠. 혜정 언니의 도움으로 저는 간신히 살았어요. 언니는 제가 걱정된다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 흘렀을 무렵 언니가 제게 그러더군요. 일을 하라고요. 가까스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경아, 이제 너도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한이 붙잡고 망가져갈 거야. 이한이가 하늘에서 너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한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자기보다 엄마 아픈 걸 더 속상해하던 앤데. 참 말이라는 건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일 듯이 분노하게 만들다가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하니까요. 언니의 말이 뭐라고 어릴 적 제가 제 엄마를 걱정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한이가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너무나 잘 이해가 되었죠. 저는 이한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로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퇴근 후에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한아, 엄마 왔어. 아이 이름을 부르다가 대성통곡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복직 후에는 술을 끊으려 노력했습니다. 거의 알코올 중독까지 갔었다가 간신히 끊었는데 아이의 기일에는 어쩔 수 없이 술이 찾아지더군요. 소주 한 병을 단숨에 마셔버렸어요. 취기가 올라오니 엄마 생각이 나더군요. 저는 비틀거리며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장롱 맨 위에 놓아둔 상자를 꺼냈어요. 엄마가 남겨준 것들이었죠. 평소라면 열어보지 않았을 엄마가 남겨준 낡은 수첩.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술에 취했는데 이상하게 옛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재경아, 살다가 죽을 만큼 힘든 날이 오면 그때 여기로 전화해봐. 엄마가 없을 때
널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엄마의 마지막. 야,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었는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기억해내려고 하다가 도저히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핸드폰으로 그 수첩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 신호음이 울렸어요. 눈을 감고 신호음만 듣고 있는데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막상 전화를 거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는 장순정 씨 딸인데요. 엄마가 죽을 만큼 힘들 때 여기 전화하라고 했었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말 듣고 있어요? 뭐야, 전화번호가 잘못됐나? 그럼 그렇지. 저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다급하게 제게 말을 걸더군요. 네, 압니다. 장순정 씨. 그냥 너무 놀라서.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란 말씀이시죠? 죽고 싶을 만큼. 네,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사람도 죽여줄 수 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더군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시죠. 그러더니 제게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며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올 때는 죽이고 싶은 사람 신상과 사진도 가져오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저도 장난으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응해주니 얼떨떨 하더군요. 다음날 술에서 깨어 핸드폰부터 열어보았어요. 꿈이 아니었나 했지만 전화한 통화 기록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그 남자는 친절하게 제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약속 장소와 시간까지 문자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한 카페로 향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죠. 카페 한켠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저를 먼저 알아보고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재경 씨? 네. 저는 그 남자를 경계하며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정장에 번들거리는 구두, 그리고 손목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시계를 차고 있더군요. 겉모습은 아주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멀쩡한 걸 뛰어넘어 돈 냄새가 풍기는 데다 지적여 보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과연 사람을 죽일 수나 있을까 싶었죠. 가져왔어요. 네? 뭘요? 아, 네, 여기요. 저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남편놈 사진과 신상 정보를 꺼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할까요? 그 물음에 저는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놈이 죽는 게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이런 놈 때문에 제가 살인 교사범이 된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잠시 망설이는 틈에 그 남자가 제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전에 꼭 뵐 분이 있습니다. 잠시 저와 같이 가주시겠어요? 회장님이 꼭 모셔오라고 했거든요. 회장님이요? 설마 김일남 할아버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첩의 주인인 할아버지는 현재 병원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전화를 아들인 남자가 대신 받은 거라고도 했죠. 남자와 병원에 들어서자 그곳에 일하던 간호사며 의사들이 모두 인사를 하더군요. 이 남자는 아무래도 이 병원 관계자인 것 같았어요. 병원 가장 위층으로 이동하자 마치 집처럼 꾸며진 곳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도 간호사와 의사들이 돌아다니는 게 보였어요. 긴 복도를 지나 문을 열자 그곳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힘겨운 듯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몸을 틀었죠. 장순정이 딸, 재경이라고 했나? 네, 저희 엄마 맞고 제가 김재경이에요.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세요? 혹시 저희 엄마랑 무슨 사이신데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노인은 대답 대신 씩 웃어 보였습니다. 웃는 모습도 힘겨워 보였어요. 무슨 사이라? 아주 엄청난 사이지. 장순정 씨 아니었으면 내 인생도 내 자식도 내 재산도 그 어떤 것도 없었을 테니까.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성찬아, 얘기 안 했냐? 아직요. 거기 소파에 앉아서 성찬이한테 얘기 들어요. 내가 힘들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아. 여기 앉으시죠. 저는 방 한켠에 놓인 소파에 앉았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일남, 장순정 두 사람이 대체 무슨 사이일까 싶었어요. 대체 어떤 사이이길래 제가 사람을 죽여달라는 부탁에도 흔쾌히 그래주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런데 제 앞에 앉은 그 남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놀랐다가 나중엔 허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김재경 씨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생명의 은인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차에 치일 뻔했는데 그때 저를 구해주셨어요. 차에 치일 뻔한 저를 밀치고 저 대신 재경 씨 어머니가 차에 치이셨대요. 저는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머니는 그 단 한순간의 사고로 평생에 남을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다고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엄마 다리가 그때 생긴 장애인 건가요? 몰랐어요. 엄마가 그냥 교통사고라고만 했지 사람을 구하다가 그랬다는 얘긴 안 해주셔서. 그 젊은 나이에 내 자식 구하다가 장애를 입었으니 내가 평생에 다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입었지. 그 은혜 갚으려고 더 열심히 살았어. 김일남 할아버지는 엄마의 다리 치료비를 모두 부담했다고 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엄마께 은혜를 갚고 싶어 목돈을 건네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거절하더래요. 대신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저씨, 나중에 제 자식한테 힘든 일 생기면 그때 도와주세요. 제가 아저씨 아드님을 도와준 것처럼요. 그래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첩에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서 엄마 손에 쥐어줬대요.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라고요. 그 후 그 수첩은 엄마의 보관함에 넣어져 잊혀졌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제게 그 보관함을 남겨주신 거였습니다. 엄마는 옛날부터 너무 착했어요. 착하다 못해 바보 같았다고나 할까요? 남을 구하려다 자기 다리를 다쳐서 평생을 고생하며 사셨으면서 보상받으려는 마음조차 없으신 분이었던 거죠. 참 엄마답다 싶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고 할아버지는 평생을 무척 열심히 사셨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지 모르니 자신이 힘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렇게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자식을 의사로 키워냈다고 했어요. 노력 끝에 건물 전체를 병원으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몸이 아파 누워있으니 내 지난 삶을 돌아보게 돼. 열심히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그 끝에는 항상 장순정 씨가 있었지. 은혜를 못 갚고 죽나 싶어 마음 한켠에 숙제가 남은 기분이 들었는데 이렇게 자네한테서 전화가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 전화 온 얘기를 듣고 뛸 듯이 기뻤네. 드디어 신이 내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며 할아버지가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씁쓸한 눈빛으로 저를 보다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 무슨 일이 있어서 나를 찾았을까 하고. 대체 무슨 일인지 어서 얘기를 해봐. 저는 그동안 제가 겪은 이야기를 메마른 감정으로 떠들었습니다. 내 아이가 죽은 이유까지 전부요. 그 얘기에 노인도 남자도 분개했고 저 대신 욕도 실컷 해주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달라고 했구만. 뭐 어렵진 않지. 내가 저승 가는 길에 데려가면 되니까. 아이,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제가, 네가 사람 살리는 의사가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한다고. 내가 너를 몰라. 천성이 착해 빠진 녀석인걸. 역시 제가 무리한 부탁을 했죠. 사실 처음부터 반신반의하긴 했어요. 얼굴도 본 적 없고 처음 만난 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복수해준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실례했네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잠깐만요. 김재경 씨. 그 남자는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솔직히 거짓말한 거 맞아요. 그런데 복수해주겠다는 건 진심입니다. 꼭 살인만이 복수는 아니잖아요. 재경 씨 이대로 돌아가면 폐인밖에 더 돼요. 그럼 그 자식한테 복수는커녕 재경 씨만 억울하잖아요. 저 재경 씨 살리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 말에 왜 눈물이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 밑바닥까지 들춰 보인 것 같아서 너무나 창피하고 이 상황을 만든 그놈이 원망스럽고 그저 미칠 것 같았어요. 일단 재경 씨부터요. 우선 재경 씨부터 챙기라고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는 주저앉아 눈물을 한바탕 쏟아냈습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다시 살게 하려는 게 너무나 모순적이었죠. 짐부터 챙겨 나와서 우리랑 함께 지내세. 남자의 도움으로 저는 노인이 머무는 그 병원 꼭대기층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 간호사로 이직까지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제게 간곡히 부탁하셨거든요. 자신의 전담 간호사가 되어달라고요. 그런데 보살핌을 받는 건 오히려 저였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일부러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자주 산책을 요구하셨죠. 바깥 공기를 마시게 하고 옥상의 핀꽃을 보게 하셨어요.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찬 제 마음에 자꾸만 돌을 던지셨습니다. 올해도 봄이 어김없이 왔구만. 이 민들레를 보니까 장순정 씨가 생각이 또 나네. 이 민들레 씨가 하얀 강아지 같다고 참 좋아했거든. 장순정 씨는 내가 세상에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착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런 착한 사람의 자식이 살인을 마음에 품게 하다니 대체 얼마나 나쁜 놈인 거야? 그 놈의 자식 대체 뭐하는 놈이야?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에요. 그래, 이건 너무 아쉽구만. 네? 아니네, 아무것도. 그 후로도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지시고는 저를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식사도 잘 못하시면서 외식하러 가자며 아들과 저를 둘만 불러 앉혀놓고 밥을 먹게 하시곤 본인은 쏙 빠지시곤 했죠. 제가 혼자 있으면서 나쁜 생각을 할까봐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가 있어. 무슨 파티요? 장례식 전야제라고나 할까? 뭐 아무튼 자네도 꼭 와주게. 장례식 전야제라니 뭐 이런 특이한 할아버지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파티날이 되었죠. 할아버지의 친인척을 비롯한 많은 지인들이 집으로 왔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제 전남편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젊은 간호조무사와 함께였죠.
남편이 저를 먼저 알아보고 놀라더군요. 당신이 여기에 왜 있어? 알 것 없어. 아, 뭐 입주 간호사 뭐 그런 건가? 뭐 잘했네. 여기 회장님 간호사로 있으면 돈 꽤나 받을 테니까. 그래도 다행이네. 당신 나랑 이혼하고 어쩌나 했는데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살인자 주제에 잘도 돌아다니네. 뭐? 이게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야, 넌 미쳤어? 여기 나 중요한 미팅 자리야. 너 헛소리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마. 가자, 자기야. 미친놈. 잠시 후 파티가 시작되었고 할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소개했어요.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자 내 인생의 길잡이였던 사람의 딸인 김재경 양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아이의 대부가 되어줄 생각이에요. 모두 제 딸이라 생각하고 예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재경이는 제 간호를 맡고 있는 아주 유능한 간호사입니다. 그 덕분에 제가 요즘 다시 건강을 찾고 있네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이게 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남편의 악행을 구구절절 이야기했죠. 사람들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저놈입니다. 이 조성재. 할아버지는 제 전남편을 소개하며 연신 쿨럭거리셨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기력이 빠지신 거였어요. 그 뒷이야기는 할아버지의 아들이 대신 이어갔죠. 우리 병원에 약을 납품하고 있는 저 영업사원이 바로 그놈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은 사람을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파렴치한이 우리 병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병원에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부디 이 점 헤아려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대리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우리 병원에도 납품하는데 당장 거래 끊어야겠네. 김 회장님이 저렇게 나서서 말씀하실 정도면 인간 쓰레기라고 봐야지. 조대리, 앞으로 우리 병원에 발도 들이지 마요. 알았어요? 이거 영 사람이 글렀구만. 뭔 자랑이라고 옆에 상간녀까지 끼고 다니고. 아유, 수준 떨어져. 저기 박 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에이씨. 전 남편은 그대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런 전 남편의 목덜미를 잡은 건 바로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조성재 씨, 이 바닥에서 얼굴 보지 맙시다. 역겨우니까. 그러고는 목덜미를 뿌리치듯 놔주었어요. 그 후 전 남편은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상간녀도 병원에서 잘렸다고 했습니다. 통쾌하긴 했지만 너무 쉽게 끝나버린 복수였어요. 복수 후엔 오히려 허무함이 몰려왔죠. 일이 끝난 후에도 할아버지는 제게 계속 간호를 부탁했습니다. 결국 함께 기거하며 살았고 그 사이에 옆에서 저를 많이 위로해준 남자와 정이 쌓였어요. 이 남자도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전 부인은 소비와 약물에 빠진 사람이었대요. 어느 날 애를 방치했고 아이가 벽과 침대 등받이 사이에 거꾸로 떨어져 끼인 채 하늘로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졌기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었어요. 3년간 우리는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더 늦기 전에 아기를 갖자는 결론에 도달했고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우리 바람대로 우리 사이에 아이도 생겼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만든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평화롭고 안락했죠. 다만 이 행복한 나날 중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 제게 그러셨어요. 우리 며느리 덕에 내가 죽어도 호상이 네. 앞으로 우리 아들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 오게. 나 먼저 가 있겠네. 아버님은 자신의 장례식에 즐겁게 웃고 추억 얘기하며 치러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유원지에 놀러 갔다가 전 남편과 상간녀를 마주쳤어요. 전 남편도 상간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지 상간녀가 아이 손을 잡고 서 있더군요. 저는 아는 체 하지 않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전 남편이 저를 알아보고는 말을 걸더군요. 당신 결혼했어? 아이, 그것도 김 원장이랑? 이제 알겠네. 너 몸으로 남자 꼬셔서 나한테 복수라도 한 거였냐? 생각하는 거 하고는 딱 지 수준으로 하네. 뭐? 이게 진짜... 뭐야, 그럼 자기 와이프가 일부러 우리 엿먹으라고 계획한 거였어? 이봐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해? 헤어졌으면 끝이지. 뒤끝 장난 아니네. 조대리, 천안에서 일한다며? 아이, 그걸 어떻게... 내가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는데 아직 먹고 살만한가 보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러더니 남편은 어딘가로 연락을 했습니다. 민수야, 나야. 그때 말한 그 영업사원. 그래.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겠다. 그래. 다음에 보자. 한잔 해야지. 끊어. 뭐야? 지금 무슨 전화한 거냐고? 뭐긴 뭐야. 다 들었으면서. 조대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게 평생 발목 잡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 남편은 전 남편 목덜미를 손으로 툭툭 치고는 제 어깨를 감싸서 데려갔어요. 제 뒤로 전 남편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씨, 니들이야말로 착하게 살아. 갑질 그만하고. 그 후 전 남편은 저를 보러 병원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저 때문에 일자리를 뺏기고 집에서 애나 보는 신세가 되었다고 제 앞에서 한탄을 하더군요. 급기야 이 인간이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까지 하더군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그냥 냅둬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앞으로 너 봐도 아는 척도 안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그래도 한때 행복했었잖아. 저기 사모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네? 개소리 그만하고 그렇게 힘들면 그냥 죽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스토커로 고소하던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니까 알아서 조심해. 재경아.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여기요, 경비원. 이 사람 앞으로 이 병원에 출입 못하게 해주세요. 네, 사모님. 뭐해? 다들 이 사람 끌어내. 그 후로 저는 이제 제 인생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삶을 되찾은 건 제 어머니가 살아온 따뜻한 발자취 덕분인 것 같아요. 비록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가슴의 상처가 남았지만 앞으로는 제 딸아이와 남편만 바라보며 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평안히 깃들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